70살의 박옥면 씨는 마비가 온 것도 정신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벼운 뇌졸중이었고 의사는 며칠간 입원하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권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병상 머리맡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성이라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아이들에게 곧바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돌아오는 것이 보살핌이 아니라 혐오와 귀찮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슬쩍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넌지시 말하자 아들은 사흘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이라도 처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기다렸다는 듯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효심이라는 것이 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유언장보다 더 중요한 노년의 인간성에 관한 3가지 진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웰다잉, 웰다인의 길에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상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서글픈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이 좀 안 좋다는 그 평범한 한마디조차 신중하게 내뱉어야 합니다. 제 나이 70,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오른손이 도무지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려는데 손이 떨려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지요. 왼쪽 다리도 힘이 풀려 걷는 게 마치 솜사탕 위를 걷는 듯 몽롱했습니다. 저는 문외한이 아닙니다. 농협 신용사업부에서 30년 넘게 회계사로 일하며 머리와 몸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계산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건 10중 8구 뇌졸중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3명의 익숙하고도 낯선 이름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3 자식이지만 한 명에게도 선뜻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전화 너머로 들려올 목소리가 엄마, 괜찮으세요? 라는 걱정이 아니라 앞날에 대한 계산과 원망 섞인 물음표들일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큰딸 지영이는 대학 졸업 후 부산으로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오래전부터 자기 가정 일에만 충실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가끔 집안 고민이라도 털어놓을 낯이면 지영이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자신만 생각하세요. 자식들한테 자꾸 책임지우려 하지 마시고요. 둘째이자 외아들인 승준이 그 녀석을 장교로 만들겠다고 학원비며 뒷바라지에 제가 얼마나 많은 돈과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역 후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지금은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 늘 쪼들리며 삽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사흘이 멀다고 찾아와 급전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렸고 다음 달엔 꼭 갚겠노라 호언장담했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막내 수진이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적고 생활은 빠듯하지만 그래도 제 생일은 잊지 않고 챙기며 한 달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비추러 오는 착한 딸입니다. 하지만 워낙 여리고 말수도 적어 집안의 큰일에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아이였지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혼자 병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디건을 걸치고 얇은 외투를 입은 뒤 집안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골목 끝으로 걸어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오른손이 예전 같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택시기사에게 서울 아산병원 내과로 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젊은 시절 누구는 자식 키우고 돈 계산하며 안 살았겠습니까?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뒤에도 저는 이 2층 단독주택을 지키며
새남매를 번듯하게 공부시키고 가정을 꾸리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낫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니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예비검사를 안내했습니다. 혈압을 재던 간호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최근에 어지럽지 않으셨어요?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간호사는 응급실을 통해 뇌 검사를 받는 게 안전하겠다고 권했습니다. 대기실 의자는 딱딱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혈관이 툭 붉어지고 피부는 거칠게 말라버린 손. 한때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표를 넘기고 주파나를 튕기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문득 예전 동료였던 명숙이가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사흘 만에 명숙이 방에 있던 TV를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습기 차서 망가질까봐 미리 챙겨가는 거이라면서요. 제가 두려운 건 뇌졸중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워버린 뒤 사람들이 내가 아닌 내 가치가 얼마인지만을 궁금해할 거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고객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던 본능으로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웃집 순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옥 씨, 부탁 좀 할게요. 내 방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 통장이 하나 있을 텐데 그걸 좀 꺼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숨겨둬 줄래요?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는 이유도 묻지 않고 알겠노라 답했습니다. 선을 지킬 줄 아는 그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오쯤 MRI 검사를 마친 의사가 가벼운 뇌경색 소견이 있다며 이틀 정도 입원 관찰을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들 바쁜 직장인들이라 제가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출근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주말이라도 올 수 있을 테니 굳이 지금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예상보다 더 차가울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요. 저는 입원 통지서를 들고 혼자 캐리어를 끌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가 없느냐며 안쓰럽게 물었지만 저는 혼자 있는 게 버릇이 되어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너무 빨리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옆방 환자의 자식들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수요일에 교대해 주기로 했잖아. 우리 애가 열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의 예언이라는 것을요. 저는 퇴직 전부터 써오던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쉽게 말하지 마라. 내가 아직 깨어 있을 때 자식들이 내 모든 것을 넘겨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마라. 가만히 그 문구를 바라보다 마음속으로 한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돈은 생명 연장제인 동시에 인간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식사를 마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승준이었습니다. 엄마, 입원했다면서요? 걱정보다는 다그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응, 가벼운 뇌졸중이라네. 이틀 정도 지켜보자고 해서 들어와 있어. 아니, 왜 진작 말을 안 했어요? 나 이번 주에 중요한 보험 계약 건으로 얼마나 바쁜데? 승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저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나 계신데? 설마 나보고 가라는 건 아니지? 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 지영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라도 하듯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병원이라니 어찌 된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지영이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엄마, 이참에 아예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을 알아보는 건 어때요? 혼자 계시는 거 정말 불안해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책임을 미리 떠넘기려는 세련된 거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아직 괜찮다고 하자 지영이는 대뜸 보험은 들어놓은 거 있죠. 간병인 특약 같은 거 없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리고 진명이도 엄마 정신 맑을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말을 가로막자 지영이는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나중에 당황하지 않게 미리 준비하자는 뜻이죠. 두 아이 중 누구 하나,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라고 먼저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궁금해한 건 보험, 예금, 그리고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엄마가 아픈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신들의 삶의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낮 정오가 지나자 막내 수진이가 왔습니다. 정성껏 끓인 흰 죽과 나물, 그리고 따뜻한 삼계탕을 챙겨온 수진이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제 순옥 아줌마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수진의 손을 잡는데 마음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엄마가 너 바쁜 거 알아서 그랬지. 수진이는 저를 일으켜 앉히고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제가 아기도 아닌데 괜찮다고 웃어 보이자 수진이는 한 번만 효도하게 해달라며 코끝을 실룩거렸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사를 찾아가 검사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의사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세 아이 중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키는 건 늘 평범하고 조용했던 이 막내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진이는 제 수건을 빨아 널고 옷가지를 정리하며 침대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졸중은 자명종과 같아서 한 번 울리면 건전지를 갈아 끼워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이 몸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수진이는 갈 때 제 가방 안에 봉투 하나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열어보니 20만 원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돈 아끼지 말고 쓰세요. 저 이번 달에 아껴 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후 3시쯤 승준이가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곤해 절은 얼굴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물었습니다. 의사가 뭐래요? 오래 걸린대요. 간병인은 불렀어요. 시간당 얼마예요? 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자 승준이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혹시 의료 위임장 같은 거 써두셨어요? 나중에 상황 안 좋아지면 우리가 결정하기 편하게요. 그리고 아까 누나가 말한 집 문제도. 저는 빤히 승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아직 내 명의로 되어 있다. 승준은 멋쩍게 웃으며 미리 정리해야 싸움이 안 나니까 그렇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손님을 만나야 한다며 1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승준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엄마의 기력이 아니라 남아있는 판돈이 얼마인지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가계부에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변해버린 인간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힘이 있을 땐 곁에 오지 않다가 네가 쓰러지면 제일 먼저 달려와 내 통장을 뒤진다. 돈은 생명 연장제이자 시금석이라는 말이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낸 사흘은 마치 3년처럼 길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호스를 꼽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내 편에 서줄지 분명해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퇴원하기 전 저는 아이들을 상대로 지뢰 제거 테스트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승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준아, 집 말이다. 그냥 지금 팔아서 너희들끼리 나눠 갖는 게 어떠냐? 승준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 시세가 좋거든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근데 내가 그동안 쓴 게 많아서 빚 갚고 세금 떼면 각자 한 2, 3억 정도나 돌아갈까 모르겠다. 그러자 승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서두를 거 없겠네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그 전화 이후 승준이는 사흘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 모아둔 돈 말이다. 다 합쳐도 1,000만 원 남짓이더구나. 나중에 간병인 쓰게 되면 너희 삼남매가 매달 돈을 좀 보태야 할 것 같은데. 지영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부산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시부모님도 편찮으신데 제가 매달 돈 보내는 건 좀 힘들어요. 간병인 말고 국가 지원 알아보세요. 그날 이후 지영이는 제 안부를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통장을 금고에 넣고 이웃집 순옥 씨를 불러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가 안타까운 듯 물었습니다. 언니, 애들이 뒤질까봐 겁나서 그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뒤지는 건 안 무서워. 내가 뭘 더 가졌는지 알면 내 마지막 길을 평온하게 안 내버려 둘까봐 그게 무서워. 그날 오후 수진이가 변함없이 삼계탕과 제가 좋아하는 아몬드유를 사들고 왔습니다. 제가 엄마 이제 돈 없다. 오빠랑 언니한테 다 써버려서 앞으로 건강보험에만 의지해야 해라고 거짓말을 해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묵묵히 제게 밥을 떠먹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엄마한테 돈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계셔주면 돼요. 나중에 말 한마디 못하게 되더라도 제가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장기요양 신청 절차랑 유언장, 의료 대리인 서류 샘플이에요. 당장 사인 안 하셔도 되지만 미리 읽어보세요. 이 아이만이 돈이 아닌 존엄을 준비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배를 누르려 했지만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고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승준과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삽관해야 하나. 깨어날 가망 없으면 어떡해. 돈만 날리는 거 아냐? 엄마가 평소에 연명치료 안 하신다고 했잖아. 서면 동의서 없으면 안 돼. 네가 책임질 거야. 그때 제 손을 꽉 잡는 차가운 손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겁내지 마. 내가 지켜줄게. 선생님, 무조건 살려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간호사가 말해주더군요. 막내딸이 이틀 밤낮을 꼬박 세우며 곁을 지켰다고요. 지영이와 승준이는 그 사이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빗돌빗돌한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변호사를 찾아가렴. 수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편지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회의날, 새아이가 다 모였습니다. 의사가 재활치료 비용과 간병 계획을 설명하자 승준이는 언제쯤 혼자 거동하실 수 있느냐며 비용 부담부터 따졌습니다. 지영이는 돈은 나눠서 내야 공평하다면서도 나는 애 유치원비 때문에 한 푼도 못 낸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힘들다면 내 방식대로 하마. 지영이가 발끈하며 엄마, 우리도 가정이 있어요. 라고 소리쳤을 때 저는 5년 전 지영이 딸 유학비로 보냈던 3,000만 원, 승준이 아파트 잔금 치러준 1억 원을 조용히 읊어주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어머니이지 은행이 아니다. 저는 퇴원하자마자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미리 봐둔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제 예금 3억 원은 모두 신탁 계좌로 묶었습니다. 오직 저의 의료비와 간병비로만 쓰이게 했고
자식들은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층 집은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순옥 씨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승준이가 소식을 듣고 전화를 걸어 엄마, 치매 걸린 거 아니에요? 왜 돈을 묶어둬요? 우리한테도 상속권이 있다고요.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은 내 권리다. 너희가 짐지기 싫다고 했으니 나도 내 짐은 내가 짊어지련다. 지영이도 엄마가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냐며 따졌지만 저는 되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직하게 행동했니? 내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저는 수진이와 함께 실버타운 양지바른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독은 무섭지 않단다. 억지로 웃어야 하는 게 더 무섭지. 그리고 저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며 겪은 인간성의 민낯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첫째, 돈은 생명줄이자 시금석이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다 주지 마라. 둘째, 병은 악을 키우고 선을 가려낸다. 아픈 건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족이 방패가 될 거라 믿지 마라. 셋째, 감정 계좌는 마이너스가 없다. 미리미리 당신 자신을 위해 적금해라. 그로부터 얼마 후 박옥년 씨는 잠을 자듯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달려온 승준과 지영은 슬픔보다 남은 집과 돈은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옥년 씨가 남긴 영상과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승준아, 지영아,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병상에서 너희를 볼 수 없었기에 나도 너희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 마지막 품위를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겼다. 수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기에 나는 수진이에게 모든 보답을 하기로 했다. 너희도 언젠가 늙고 병들어 그 병상에 눕게 되면 깨닫게 될 거다. 인생 마지막 존엄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키는 것이라는 걸. 승주는 말없이 장례식장을 나갔고 지영은 멍하니 서 있다가 엄마는 끝내 우리에게 틈을 안 주셨네라며 읊조렸습니다. 옥년 씨의 친구는 생전의 성격처럼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누구보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박옥년 씨의 선택이 너무 매정했나요? 아니면 지독하리만치 현명했나요?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일까요? 정일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당당한 미천일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